예, 이어서 바른 시각으로 보는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뭐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네. 윤석열 당선인과 또 윤석열 당선인의 이 정책,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그 국정 수행 방향, 뭐 지금 뭐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도 있고요. 또 네. 일각에서는 또 우려하는 바도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리얼미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그 향후 국정 수행에 대한 이제 긍정적 전망이 52%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크게 뒤진 수치인데요. 과거 리얼미터가 조사한 그 역대 대통령들의 당선 직후의 그 국정 수행 전망 수치를 살펴보면은 이명박 79.3%, 박근혜 64.4%,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74.8%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차기 정부의 그 주요 국정 과제로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24.4%로 가장 많았고, 예. 정치 개혁과 부패 청산이 23.6%, 그리고 부동산 문제 해결 등으로 나타났고요. 향후 이제 정치 보복이 지속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55.9%로 가장 높았고, 아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31%였다고 합니다. 예. 기대와 우려가 이제 공존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차기 윤석열 정부의 경제 기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이건 경제 기조라는 것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런 공약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세를 그 줄이고 그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또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서 벗어나서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원리를 우선하겠다는 소위 그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그 주요 변화 중에 하나는 보수적인 재정 정책 기조의 일환으로 임기 첫 해에 정부 채무 한도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재정 규칙을 법제화하겠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재임 기간 내 그 주택을 최대 뭐 250만 호를 공급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줄이거나 아예 철폐하는 등 그 세제 변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주택 보유세와 그 거래세를 모두 내리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예. 앞서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노동 정책 분야에서는 이제 기업에게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저임금제, 그리고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제, 또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기업의 입장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노동 환경은 이전보다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고,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그리고 NFT 거래를 양성화하는 방안도 이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그러니까 원전 정책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당선인은 그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고 고리 2호기 수명을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기존 원전의 그 수명 연장뿐만 아니라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여러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와는 정반대되는 경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위기 대응 지원, 이 부분은 어떻게? 예, 이건 뭐 될까요? 두 후보가 다 공히 약속을 했고, 이 부분은 워낙 그 민심이 그 강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윤 당선인이요? 예. 그러니까 정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오는 5월 취임 후 100일간 코로나 긴급 구조 프로그램을 시행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고요. 예. 또 규제 강도와 그 피해 정도를 따져서 소상공인에게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고, 국세청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그 행정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원액의 절반을 먼저 보상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기존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주고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나서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소액 채무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는 방식의 긴급 구제식 채무 제조정도 공약집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약속은
공약한 대로 신속히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뭐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하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이. 그러면 첫째 이제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가격을 다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네. 뭐 아까도 이제 앞서 박유석 교수께 이런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윤 당선인은 일반 구입자들의 LTV가 이렇게 다원화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네. 단순화해서 그냥 70%로 통일을 하고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그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상한을 80%로 올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는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은 저금리와 이제 시중에 유동자금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기준금리도 이제 인상을 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제한해서 겨우 집값을 이제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는데 담보대출 비율을 또 높이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다시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도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집값이 정점을 지나서 조정기에 접어들었고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젊은 층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면 빚더미 속에 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영국에서 1980년대에 일어났는데 그 집값이 급등하는 사회 문제가 되자 이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담보대출 비율을 대폭 완화했지만 그게 또 89년에 집값이 이제 폭락하면서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담보대출 비율을 80%까지 허용하는 것은 이른바 영끌을 그 정부가 부추기는 꼴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여전히 이제 다시 아파트 값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잠시 이제 하향세이지만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 뭐 이런 또 전문가들도 계시거든요. 예. 예.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이 줄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인허가 측면에서 보면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주택 인허가 실적이 2017년에 11만 3,130가구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고요. 보통 인허가를 받은 지 3년 후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2018년 그 6만 5,700가구 그리고 2019년에 6만 2,270가구 그다음에 2020년에 5만 8,180가구로 평균 수준을 유지했고요. 결코 연년에 비해서 줄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0년에 4만 5천 가구이고 2021년에는 3만 1천 가구로 올해 1만 4천 가구가 줄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은 예. 주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량 공급되고 있고 공사 기간이 짧은 그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공급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현재로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임대차 3법을 백지화해야 된다. 뭐 이런 일각의 이제 목소리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2020년 7월 그 도입한 임대차 3법 이거는 이제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을 하고 사실 이건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임대 기간을 최초 2년에다가 추가 2년을 보장하는 내용이 이제 골자인데요. 이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였고 그때 여론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40%를 차지하는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입한 정책을 백지화하는 것은 또다시 임대차 시장의 그 혼선을 초래하고 예. 세입자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이 경제정책 기조는 시장 중심의 민간주도 성장. 이렇게 그렇죠.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한 뭐 기대도 있을 거고요. 또 우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 끝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예, 같네요. 그 야당과 보수 언론은 계속 지속적으로 심지어는 그 일부 진보 진영의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문재인 정부의 그 소득 주도 성장이 소득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그 칼럼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 주장을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진위 계수가 개선됐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소득은 올라갔지만 소득 최하위 계층은 근로소득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게 골자인데요. 그런데 이런 주장의 그 논거에 문제가 있다는 게 발견이 됐습니다. 이들은 그 가계 동향조사 결과 소득 하위 20% 이게 1분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속한 가구들 즉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도 실패했고 해당 가구가 정부 의존적으로 변화했고 저소득층이
계층 상승의 희망까지 접게 됐다. 이런 진단까지 나왔는데요. 예. 그 원인으로 이제 삼은 것이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저소득층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따라서 저소득층은 복지에만 의존해 살게 되고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 전문가인 이원재 씨가 한겨레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여기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소위 하위 계층에 속한 사람은 매년 바뀌거든요. 예. 그러니까 순위를 해당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매기기 때문인데요. 어느 해에는 저소득층이 특정한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소득이 높아져 이듬해에는 1분위를 벗어나서 2분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거꾸로 2분위에 속해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1분위로 또 새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6년 1분위 가구소득 평균과 2017년 1분위 가구소득 평균을 단순 비교하는 거는 서로 다른 가구들을 비교하는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소득 분배 정책이 저소득층에 끼친 영향을 보려면은 2016년 1분위 가구를 모두 추려내서 이들의 소득이 그 뒤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 조사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정확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원재 씨가 이렇게 비교 대상을 5년간 추적을 해서 분석한 결과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이 2016년에 소득 하위 1분위였던 그 가구의 소득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가구의 전체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소득이나 복지수당 그리고 공적 부조액 모든 금액이 그리고 근로소득까지도 5년 동안 급격하게 올랐다는 건데요. 예. 이들 가구의 그 평균 경상소득은 연간 1,000만 원이었던 것이 평균 2배까지 늘어났고요. 결론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므로 지속돼야 하고 또 차기 정부의 민간주도 경제정책으로 방향 전환은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재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민간주도 또 공공주도 늘 이제 논란이 되잖아요. 시장 네. 중심이냐 정부 중심이냐. 네. 예. 향후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이 경제 정책 기조에 따른 우리 경제의 다양한 변화 현상들을 좀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른경제 지금까지 바른경제연구소 강신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고맙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대세남의 오늘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시간.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현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KBS 대전 라디오 5시엔 대세남을 듣고 계십니다.